안녕하세요.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한 허묘한 TV의 허묘한입니다. 코로나로 요즘은 해외여행을 전혀 못 가고 있습니다만 코로나가 창궐하기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전 세계 어디든지 그 여행을 다 다녔다고 봐야 됩니다. 그중 떠오르던 곳 중에 하나가 인도였죠. 인도 뉴델리에서 동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아그라라는 곳에 타지마할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여행을 가면은 거의 꼭 들러보는 곳인데요. 이 타지마할은 사랑하는 왕비가 자신의 아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나서 그 아픔과 그리움 때문에 당시 무굴 제국의 황제인 샤자한, 샤라는 것이 왕을 의미하고 자한은 정의로움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정의로운 왕이라는 뜻인데요. 이 샤자한이 20년에 걸쳐서 그 건물을 지었다고 합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 그림이나 아니면은 이태리 바티칸에 있는 미켈란젤로가 지은 시스티나 성당처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건축물입니다. 안개 자욱한 인도 대륙 야무나 강변에 있습니다. 야무나 강변에 은은한 빛을 발하면서 외로이 서 있는 하얀 대리석의 그 타지마할 건물은 묘한 인도의 어떤 정치를 느끼게 해주는 그런 건물이죠. 하지만 그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이 어떤 제국의 왕이기에 자신의 왕비의 무덤을 위해서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많은 돈과 인력을 들여서 그런 건물을 지었을까? 무굴 제국이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하는 이런 궁금증이 들게 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시대 임진왜란 이후쯤 되는 시기에 인도 대륙에 존재했던 나라가 무굴 제국입니다. 유럽은 당시 중세는 거의 암흑기라고 봤기 때문에 이 전 세계, 이 지구는 크게 두 개의 문명권으로 되어 있었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문명권과 또 지금 아랍 세력, 그러니까 이쪽에 자리 잡고 있는 이슬람 문명, 이 양대 문명이 전 세계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문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오스만 왕국이 있었고, 또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사파비 왕국이 있고, 또 인도를 중심으로 하는 무굴 왕국. 그래서 이슬람은 이렇게 세 개의 왕국으로 나눠져서 통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무굴 제국은 어떤 사람들이 다스렸느냐? 자신들의 이야기로는 우리는 징기스칸의 후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과 같은 몽골족이 인도에 가서 무굴 제국을 세우고 인도를 통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굴 제국은 당시 지금도 인도 인구가 한 13억이 넘는다죠. 그 당시에 또 힌두교도가 대다수인데 어떻게 무슬림을 믿는, 이슬람을 믿는 소수의 사람들이 그 광활한 대륙을 통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궁금해집니다. 무굴 제국은 근 200년을 6명의 황제가 통치를 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황제가 아크바르 대제라고 합니다. 이 아크바르 대제는 무굴 제국의 기틀을 다진 아주 유능한 황제로 지금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황제는 소수의 무슬림이 다수의 힌두교도를 통치해야 되는 구조임을 깨달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제도를 고안해냈습니다. 자, 어떤 제도를 고안했느냐?
우선 모든 정부의 관직을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다 맡아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열었죠. 관직을 개방했습니다. 그리고 무슬림이든 힌두교든 계급 차별을 폐지했습니다. 차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위가 높건 낮건 시민들에게 동등한 토지세를 부과했습니다. 요즘 시각으로 보면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었죠. 아울러 관리들의 임기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기제를 도입해서 순환보직토록 하니까 한 지역에서 토호 세력이 발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죠. 지금 우리가 시행하는 각종 제도들이 결국 이래 수많은 인류들의 지혜가 쌓여서 이루어진 그런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처음에 개발할 때, 창안할 때는 대단한 통찰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즘 우리에게는 정말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악바르 대제는 이런 다양한 시스템을 궁리하고 그걸 과감하게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광대한 인도 대륙을 통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는 진시황이, 중국의 진시황이 지금부터 2200년 전에 진시황이 황제가 되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한 12년간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그 12년간 통치한 시스템이 그 이후 2000년의 중국 역사를 관통하고 있다고 하죠. 그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사불문 정책이라고 합니다. 뭐냐? 신분불문, 국적불문, 민족불문, 나이불문. 신분, 국적, 민족, 나이 관계없이 뭘 기준으로 한다? 능력이죠. 능력 위주로 인재를 충원하겠다 하는 이런 제도를 시행했던 겁니다.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 귀족들이 떵떵거리는 세상에서 요즘 민주주의를 시행하는 나라에서도 제대로 뿌리 내리기 어려운 그런 제도를 2200년 전에 진시황은 과감하게 시행했기 때문에 지금도 진시황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도 스스로 황제가 돼가지고 프랑스를 개혁을 할 때 관직을 능력에 따라 맡을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이 대단한 개혁입니다. 관직을 신분에 따라, 출생에 따라 맡을 수 있고 맡을 수 없게 하는 그런 제도를 바로 적폐로 보고 바로 개혁을 해버린 거죠.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1895년에 갑오 개혁을 했죠. 갑오 개혁의 핵심이 뭐죠? 양반과 상놈 제도를 폐지한 겁니다. 반상의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든지 관직을 맡을 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다가 일본 식민지 시대가 되고 해방이 돼서 다시 조국 근대화의 기틀을 내세우면서 박정희 대통령부터 쭉 새롭게 국가의 기틀을 잡았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가장 핵심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관직을 개방했다는 겁니다. 능력과 실력이 있으면 그 자리를 맡을 수 있게 한 것이죠. 그래서 실력으로 의사도 되고, 실력으로 교수도 되고, 실력으로 검사, 판사도 되고, 고위 관리도 될 수 있게 했고, 바로 그런 제도 때문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단기간에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정희 전두환 정권 때 정부의 인재 등용은 지역 차별이라기보다는 실력과 능력에 따른 발탁, 이런 것에 더 비중을 두었죠. 한번 보십시오. 천하의 충신이라는 장세동, 그때 뭐 경호실장도 하고 안기부장도 하고 이랬죠. 장세동은 호남 사람이지만 전두환 대통령이 발탁해서 끝까지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 민주화 세력이 권력을 잡기 시작한 이래 대한민국은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능력과 실력 본위의 제도가 점점 야금야금
좀 먹히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단일의 시험 제도를 통해서 인재를 충원하던 것을 민주화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지역별로 뽑도록 하자, 이렇게 하니까 경쟁률이 약한 시도에서는 거기에서 뽑힌 사람들이 경쟁률이 치열한 시도에서 뽑힌 사람과 붙여보면은 실력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쉬운 곳에 가서 시험을 붙고 제주껏 다른 자기 원하는 지역으로 가는 이런 편법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죠. 또 게다가 민주화라는 것이 무슨 이마박에 붙이는 훈장도 아닐진데, 이제는 보십시오. 의사가 되는데도, 또 대학 들어가는데도, 또 공무원이 되는데도 힙을 서게 만들어 버렸고, 급기야 어떻습니까? 요즘은 세습까지 시키고 있죠. 실력과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이제는 부모 카드를 제대로 못 만나면은 개천에서 용이 되기보다는 평생 가재나 붕어나 깨구리로 살아야 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이 엄동설안의 감옥에 갇히게 하고, 딸이 의사가 되니 많이 전 국민의 관심이 되고, 이렇게 해놓고도 본인은 정작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본인 스스로 아직도 피고인으로 재판으로 받고 있으면서도 정인이 개혁이니 하는 트윗질을 해대는 그런 사람이 아직도 설치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권력을 잡으니 나라가 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기 말, 요즘 집권 마지막 해입니다만 임기 말 개각하는 것을 보면은 나라 발전을 위해서 능력과 실력을 갖춘 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셔오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자, 이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너는 내 편이니까 너 장관 한번 해봐 라고 하니까 공직 임용 배제 5대 원칙이니 7대 원칙이니 개뿔 같은 소리죠. 이러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시류를 모르는 완전 돈키호테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그 뒤에 무굴 제국은 어떻게 되었느냐? 무굴 제국의 그 샤자한의, 그 타지마할을 지은 샤자한의 아들이 아우랑제부입니다. 아우랑제부가 아버지의 권력을 찬탈하고 타지마할이 보이는 강 건너편에 아버지를 유폐시켰어요. 거기서 결국은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샤자한은 죽은 뒤에야 비로소 아내의 무덤인 타지마할에 지금은 같이 묻혀져 있죠. 아우랑제부는 그 뒤에 49년이나 통치권자로서 내 사람이 먼저다라는 그런 모토로 국민을 분열과 대립으로 몰고 갔었습니다. 이슬람은 챙겨주고 우대하면서 힌두교도는 적폐 세력으로서 특별 세력을 물리고 힌두교 사원을 파괴하고 또 정부 관직에서 힌두교들을 전부 쫓아냈습니다. 평등 대신 차별을 제도화한 것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국의 몰락이었습니다. 영국의 식민지가 되고 말았죠. 영국의 식민지가 끝나고 나니까 민주주의가 도입되었습니다만 이제는 숫자가 압도적으로 만든 많은 힌두교들의 반격이 시작되었죠. 그래서 결국 인도에서 파키스탄이 분리가 되고 동파키스탄인 방글라데시마저도 또 분리됐죠. 역사에서 통치권자가 국정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분열과 대립의 통치를 했을 때 인류 역사에 어떤 앙금을 남기는지 우리는 대호각성에서 이런 사례에서 배워야 합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선출되었다는 이유 하나로
기득권과 반칙으로 상징되는 귀족 세력이 되고 있죠.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사실 하나로 지금은 그나마 세습 권력이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그 미래가 어찌 될 것인지 뻔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대가리가 깨어져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피해를 당한 그 여성을 오히려 살인자라고 당당하게 고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대한민국이 싫어지는구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